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시면 화도 내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특히 그분들의 땀 냄새 딱히 진단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하기 싫으셔서 정말 그런 건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과 의사고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이라는 곳에서 일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 의사들은 군의관으로 차출되거나 공중보건 의사로 복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후자에 속했던 케이스이고 보통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보건소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기 힘든 우연과 확률의 조합으로 제가 거기에 낙점이 됐던 거고 신혼 때였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가장 빡센 경험을 한 거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 분들의 땀 냄새, 일하다가 오셨던 옷에 그런 채취 같은 게 다 묻어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특히 여름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숨이 좀 막혀온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한 40명에서 많으면 1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저한테 다녀갔었어요. 되게 10개국 정도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어요. 이디오피아, 콩고 같은 나라들부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제일 많았던 거는 조선족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의사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영어를 좀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아니어서 새벽에 영어 학원 회화반을 끊었었어요. 한 1년 정도 영어를 학습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진료실 영어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언어가 통한다고 생각했던 조선족 환자들의 진료도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듣는 단어들도 있어요. 허벅지가 말쪄요. 말찌다는 표현은 뻐근하다는 얘기고 가슴이 왈랑왈랑해요. 두근거린다는 뜻이에요. 등이 캐와요. 쑤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학습이 필요한 거였죠. 이제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 앞에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등도 캐우고 오줌도 시원치 않고 한 8군데 정도 되는 증상을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진단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한 군데만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 보다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말 안 통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이제 한 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조선족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좀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나게 된 친구가 제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말했더니 논문을 하나 이렇게 건네줬어요. 근데 그 논문이 제가 인류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서 클라인만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1967년부터 77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문화혁명 뒤에 중국 사회에서 특정 정신과적 문제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민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예를 들어 교사나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 갑자기 산간지방에 가서 개간을 하게 한다거나 비상식적인 동원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동원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마음이 어려워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혁명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낙인을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은 마음의 문제일 수 있는 이야기를 몸이 아프다고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요거를 당시 말로는 신경쇠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즘 말로는 신체화, 소마티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조선족들도 계셨겠죠. 우리나라에 2007년도에 방문 취업제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 20대, 30대였던 조선족들이 한 40년이 지나서 한국 사회로 넘어오게 된 거죠. 이주 당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그런 경험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4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8개씩 얘기했던 증상에 제가 화가 났던 거는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서사를 모르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제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내 불편함의 원인은 조선족 환자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증상에 나열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질환에 얽힌 삶의 서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나의 모지 때문이었다.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어요. 항상 말할 때는 뒤에다가 썰이라는 단어를 붙였었고요. 그분은 HIV 진단명을 알고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이게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설명했는데도 HIV 환자 등록도 거절하고 치료도 거절하는 상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거였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보고자 던 논문들도 찾아보게 됐던 거였고요.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Free to Al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HIV 환자들을 치료 수준을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열렸던 거예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그 센터에서 이제 약을 받아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했던 거예요. 초반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 자체가 괴멸돼가는 수준까지 간 거죠.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사하고 뭐 약을 받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HIV 감염인이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 치료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낙인화 돼버리면서 거기를 이제 안 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왔던 그 환자를 그가 HIV 감염인인 것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명료하게 가시화하려고 그 사람한테 다가갔을 가능성처럼 보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낙인의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이어진 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제 반성이 담긴 내용입니다. 저한테 오셨던 태국 환자분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장한 40대 중년의 남자였고요. 증상을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허리가 아프다, 디스크라는 얘기를 들었다. 2번째는 변비가 있다. 3번째는 이분이 기절한다는 거예요. 변비약을 처방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실신을 하시니까 머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오라고 근처에 있는 신경과 선생님께 의뢰를 했죠. 그쪽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더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대목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일터에서 빨리 좀 급하게 와줄 수 없냐는 부탁을 받고 대기하다가 일하고 가버리신 거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일터에 갔다가 또 한 번 실신이 재발해서 후두부를 이제 모서리에 부딪혀서 뇌출혈이 가볍게 왔었고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 번의 진료를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실신이 유발되게 되는 그 조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변비. 복압이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세게 주게 됐을 때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모자라지니까 심장 밖으로 나가는 피도 모자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분이 요통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셨는데 이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배에다 힘을 주고 들어오는 이 행위가 이런 심장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게다가 이분이 이삿짐 센터 일을 하니까 물을 자주 못 마시는 거예요. 소변 보러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은 몸에 물을 부족하게 만드니까 실신을 유발하게 되는 맥락이 되죠.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고 신경과에서도 검사를 했고 저한테 변비로 진료도 받았고 어떤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틀린 진료를 한 건 아니지만 이삿짐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맥락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태의 진단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환자의 증상과 질환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고 어떤 고통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모른다면 진료 현장은 언제나 불충분하다. 굉장히 빡세고 괴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저한테 어떤 묵직하게 의미가 환기되는 거죠. 이미 인구 절벽에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전혀 별개의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건 오해다. 당장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조선족 간병사분들이 간병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데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인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연관된 이슈도 한번 제기된 적이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건강보험 재정을 막 많이 쓰고 계신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썼던 금액 자체는 220억 원 정도였고 낸 금액은 2조 원 넘는 약 89%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의 동력이 되고 계셨던 거죠. 고통받는 층위를 나눴을 때 가장 밑바닥에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략적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탈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가장 꼭대기에 고통의 그 구조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회적 고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받을 일이 없으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해결 못하고
저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이 고통의 총량을 누가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되죠. 저는 이 부분에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수적 강세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처럼 아예 꽉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서 상부로 얘기를 전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는 여겨지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감수성을 개발하고 이 밑바닥에 꽉 눌려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이 구조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원천과 동력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병원이 2017년에 폐업했거든요. 지지대가 또 하나 사라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고, 이렇게 사라져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사실 타국의 진료실에 한번 앉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말이 안 통하는 의사한테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게 두렵다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병원이라는 곳이 없어진 게 안타깝고 그런 처소가 더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도 환대받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할 때 이게 단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어떤가 우리 사회에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내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낍니다.